자리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예. 아, 그래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보수가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권리는 중개 보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수수료가 있는데, 포상금 제도는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트 28번에 포상금 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가 있는데,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 몰라도 중개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하면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행정처분, 행정벌, 여기에서 네 문제 출제됩니다. 10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징역, 벌금, 요거는 판사나 검사는 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릅니다. 판검사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해도 재판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연구관들이 다 초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각, 인용 두 가지 안을 보고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둘 다 해가지고, 그러면 판사는 최종적으로 오케이 결론만 내는 거지 실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고, 이게 판사나 검사도 모른다고요. 3년에 3천만 원인지 1년에 1천만 원인지 이걸 다 암기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네 문제 나옵니다. 네 문제 10점. 이걸 빼고 고득점 하기는 어렵죠. 모의고사 보셨는데 이 문제 나왔죠? 이런 거 뭐 징역, 벌금,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문제 정도 다 합하면 나온 것 같아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네, 잊어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장우영 선생님 몇 점 받았어요? 모의고사 채점 안 해? 잘했네요. 원래 17.5점 정도 나오거든요. 원래 한 바퀴 돌고 나면. 처음에 와서 시험 보면 한 30점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고 찍으면 외려.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점수가 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정도의 그 한계가 극복되고 나면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도 최소한 5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많게는 8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1일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옛날에는 보면 전부 다 세금을, 취득세 같은 걸 신고가액으로 냈는데, 그때 취득세는 그냥 공시지가만큼 신고를 해가지고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냈습니다. 옛날에는 신고가액. 그런데 지금은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냅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제도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청구된 것도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게. 왜냐면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정부는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정치학 개론에는 나와 있어요. 다 싫어하는 그걸 극복하고 많이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006년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이라고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임대차 2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즉 3법에서 2법으로 바뀐 게 뭐냐면 주택 임대차 신고 요거는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현 정부 들어서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 임대차 2법, 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는 손보겠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이 바뀌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요거는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합니다. 상가나 토지는 임대차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면 정부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돈이 되니까 자꾸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택만 사실 돈이 됩니다. 주택만.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게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거의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중개업을 하려면 돈 안 되는 걸 중개를 해야 돈이 되죠. 또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상금제도, 포상금이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죠. 몰래 신고하면 돈 받는 게 포상금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2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특례라는 말이 뭡니까? 특별히 예외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외. 그럼 외국인 특례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특별히 예외를 둔다는 말은 혜택을 주려고 예외를 둔다. 규제하기 위해서 예외를 둔다. 예, 규제하려고 예외를 둡니다. 뭐 보금자리 특례 대출 이런 말 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러면 신생아가 있으면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완화하려고 특례를 주는 거고 특별히 예외를 두는 거고요. 여기서는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도 요거는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평균 2문제 정도. 뭐 최근에 지금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해제를 했다가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사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서울에서는 아파트만 허가받습니다. 아파트만. 이해가 돼요? 토지거래 허가인데 아파트 허가받아야 안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인데 건물은 허가 안 받는다고요? 토지만 허가받는데 아파트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 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지분은 거래 안 하고 건물만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도 허가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파트만 허가받는 걸로 특정했습니다. 이제 허가구역을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 있어요. 아파트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목만, 지목이 자연 녹지인 경우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 박용덕 씨가 취득하는 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투기를 일삼고 막 이런 게 문제된 소지가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취득할 때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특정인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은데 지금은 법에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286페이지 우리 교과서, 방문각 교과서 286페이지, 지금 2차 과목들은 용어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에도 용어정의가 있고요. 뭐 세법에도 아마 있을 거고 거의 다 용어정의가 있는데, 소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부동산도 민법상 부동산이 다를 수 있고요. 학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뭐 학개론에서도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은 부동산 학개론상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하고 여기서 부동산하고 또 달라요. 여기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요. 부동산 등이란 이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다른 법에서는 뭐 의제부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법에서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용어정의를 하는 이유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 말은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이야기고요.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매매계약만. 증여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매매계약만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즉 주택임대차 신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외국인도 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용어정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 대상입니다. 그 입주권이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입주권,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신고 대상입니다.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계약, 즉 아파트 신규 분양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했는 줄 알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막 서류를 많이 내라고 해서 뭐 냈는지도 모르는데 막 인감증명 도장 찍고 그냥 제출하는데 거기 보니까 위임장하고 다 제출했더라고요. 즉 그 분양회사에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냥 지금 일괄적으로 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가 신고했는 줄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신고 다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아파트 분양받아도 분양권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죠.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공도시, 근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개 분양을 해야 되고 뭐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뉴스에 보니까 어제 초치기 분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치기 분양이라고 먼저 들어봤어요? 초치기 분양. 아마 인터넷에 치보면 뉴스 나올 텐데 법조타운 한번 치보세요. 나오는지. 법조타운 금단에 할까요? 이런 용어 치면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금단, 법조타운, 초치기 분양. 이게 뭐냐면 초를 다투는 분양이라는, 먼저 입금한 사람 순으로 좋은 위치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초치기 분양 불법이라고요. 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개 분양을 해야 된다고, 다 분양되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안 나와요, 초치기 분양. 예, 어쨌든 이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래서 8개 법률입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죠? 10번 아니라고요? 10번 맨 밑에 있잖아요. 그 앞 대가리만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근공도시, 빈산주택. 12번에 있나 그러면? 12번에 제가 지금 프린트를 안 가지고 있어서 12번에 있나 보네. 번호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약자인지 이거라고, 이거 8개 법률. 그 8개 법률이 우리 교과서는 어디에 있어요? 교과서는 289페이지 맨 위에 있죠. 288에 있나? 288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8개 법률, 건공도시, 빈산주택. 순서가 조금 순서는 어쨌든 그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는 순서대로. 즉 그러면 하나 기억할 게, 건축법은 해당되지 않아요.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데 건축법은 해당 안 돼요. 그래서 건축법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원주택 이런 거는 선분양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전원주택은 다 지어놓고 분양하지 미리 분양하는 경우가 없죠. 왜 그러냐면 주택법은 이게 시공보증이 됩니다. 허거 이런 데서 시공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법은 짓다가 부도나도 수분양자는 피해보진 않아요. 돈으로 내주든지 아니면 다 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한다고 시공보증이 되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근데 건축법은 시공보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 짓다가 부도 나버리면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피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분양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 분양해요. 전원주택 같은 거. 건축법 적용받는 게 뭐예요? 30호 30세대 미만이 건축법을 적용받고 30호 30세대 이상이 주택법을 적용받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주택법 적용받으면 규제가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빌라가 비싸요, 아파트가 비싸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아파트가 비싸죠. 옛날에는 고급 빌라가 지금도 고급 빌라가 비싼 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파트가 더 비싸요. 그 이유는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고 빌라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법이 더 규제가 까다롭다고. 삶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용적률, 건폐율, 인동, 동가 동간의 거리 이런 게 다 규제가 있어요.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게 더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 지으려면 에너지 효율 등급 이런 것도 높여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태양광을 다 설치해놨더라고. 옥상에 에너지 등급 이걸 높여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전기 같은 거는 거기서 태양광으로 한 거 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다시 말하면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자, 요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절차를. 책에 이렇게 돼 있진 않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이 내용이라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단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 공급계약 8개 법률,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이라고 했죠. 그 건축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해당되는데 매매계약만 신고하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보면 30일 숫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암기해야 되고요. 어디다 신고하냐면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아니고요. 그럼 중개사무소는 이천에 있는데 여주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여주 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누가 하느냐 하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즉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이게 조금 즉시 지체 없이 이런 게 좀 애매하잖아요. 지체 없이가 며칠인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통과된 건 아니지만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국회가 의결하면 7일 이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7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려고 지금 임명을 안 하니까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바꾸려고 추진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지체 없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지체 없이는 며칠인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럼 정당한 사유가 뭔지 이거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돼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은 판사가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딱 7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분쟁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변호사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상당하다는 걸 누가 판단해요? 소송하면서 판단하니까 변호사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보면 그런 포괄적인 규정, 상당한 이런 말을 많이 적어놨어요. 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요.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옛날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기 전에는 금인을 받았다고. 금인이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받는 게 금인이죠. 저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분양을 받았었는데 이게 경기도 광주 여기서 분양받았는데 금인 받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금인 도장 찍으면 그냥 스탬프 도장 찍어줘요. 금인, 시장, 군수구청장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찍어줘요. 그날 그 문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 이 금융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냈다고 옛날에는 그게 신고가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금융계약서는 무조건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거의 대부분이 99%가. 단 옛날에도 분양권은 다운계약서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은 없어요. 지금 세법에 나와 있죠. 무조건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 분양권은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계약서 적을 수가 없어요. 그 분양하는 회사가 이미 얼마에 분양했다고 법인의 장부에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고 나면 만약에 계약이 해제됐으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거래 가격이 맞는지 검증 체계를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그 검증 체계에 의해서 신고 간청이 실거래 가격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신고 간청이 조사해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을 세무서장에 통보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신고 절차고요. 다시 이때까지 했던 것 총괄적으로 한 거 다시 구체적으로 봅니다. 신고 290페이지 신고는 아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는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그럼 당사자 둘이 다 출석을 해야 됩니까? 법원에 이렇게 법원이 아니라 시군구에 하니까 그건 아니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신고서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그러면 2명이 가면 1명 숨어 있어야 됩니까?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1인이 제출은 한다고 돼 있어요. 제출은. 근데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 모두.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그 상대방이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단독으로 불가능합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동중개를 했다면 공동중개에 관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291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내용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9가지가 암기해야 됩니다.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 2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지급일 신고해야 되고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 신고해야 됩니다. 292페이지 291페이지 맨 밑에 그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92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이게 왜 생겼냐 하면은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게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법인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회사 만들어가지고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인 대표이사가 되고 그 법인이 아버지한테 개인한테 돈을 빌리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많이 주고 그래버리면 법인이 남는 게 없잖아요.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 법인세라는 거는 그 수익
수익 금액, 지출 금액 다 합해가지고 빼고 비용 다 빼버리고 남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세금 낼 게 거의 없어요. 법인은.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중개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법인으로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세금 줄이려면. 법인 되면 그 가족들 그냥 법인 이사로 등기해놓고 그냥 법인 카드 주고 법인 차량 유지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비용으로 다 써버리잖아요. 남는 게 없으니까 세금 낼 게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법으로 법인이 이제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는 제외한다. 국가 등은 속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분양권도 아까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못 적는다고 했죠.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 등기 현황 이런 거 제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취득 목적, 취득 자금 등에 관한 사항, 법인이 주택 매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 목적,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단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봤는데 분양권인 경우는 증빙자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계약금만 낼 돈 있으면 나머지 중도금은 대출, 잔금은 미래소득이라는 걸 인정해 주더라고. 3년 동안 제가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했던 금액의 3배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래소득. 왜냐면 3년 후에 입주하니까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분양권이 아니고 일반 매매라면 증빙자료 제출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통장에 입금 누가 빌렸으면 빌린 거 그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다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가 부모 돈 빌려가지고 미성년자가 돈 벌었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어디. 근데 나이 많은 사람 우리는 큰 문제는 없는데 미성년자가 이제 편법으로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3번 네 있는데요. 296페이지 우리 기본서는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인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는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이라도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계획서 내는 거는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그냥 계획만 내면 되지. 증빙자료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하겠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 증빙자료 제출은 좀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잔액증명서 이런 게 있어야 돼. 나중에 무슨 돈으로 잔금 낼지 이런 거 하려면. 근데 지금 옛날에는 뭐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였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이천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가지고 이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평택 이천이 집값이 한때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지금은 뭐 서울의 강남 일부 지역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경기도 뭐 인천 이런 데는 하나도 없죠. 아예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6억 이상입니다.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지금 이 법에서도 제가 자꾸 정부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주택만 돈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토지도 돈이 될 수 있어요. 토지, 주택, 토지 두 가지. 근데 토지도 돈이 되긴 한데 토지는 잘못해버리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팔기는 어렵죠. 계속 장기간 보유하면 괜찮은데 여윳돈으로 해야 되지 토지를 돈 빌려가지고 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언제 팔릴지 모른다고요.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토지는 돈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하고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두 개밖에 없잖아요.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는 자금조달계획 내라고 안 하죠. 돈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돈 내는 걸 규제한다고요. 자, 그래서 토지는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의 경우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 내야 되고요.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의 경우 6억 이상입니다. 여기도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내야 되고요.
지분거래면 수도권 등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분거래면. 좀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좀 안 되는데요. 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수도권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수도권 외의 지역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왜냐하면 지분거래, 청계산, 기획부동산 이런 거 집으면 한 필지 토지를 여러 명한테 분양했거든요. 그럼 수도권은 보호해야 되고 비수도권은 보호 안 해도 되냐? 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어쨌든 수도권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분거래면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했으면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도권 등 또는 수도권 외에 이게 맞는데 지금 언론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지방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지방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아까 주택도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었죠. 자금 조달 계획 초과가 아니고 이상이라고요. 이게 토지라는 것은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 가격은 제외한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는 표현을 쓰죠.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의미는 똑같은데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주택법상 사용 검사인데 또 주택법상 임시 사용 검사라고 안 하고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법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의미인데 법마다 표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또 준공검사, 정화조 준공검사 또는 준공승인, 준공이라는 말을 쓴다고. 또 다른 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교천 준공식에 갔다 오셔서 서거했다 뉴스에 제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준공이라는 말을 쓴다고. 사교천 준공. 똑같은 말이 준공, 사용승인, 사용검사가 의미는 같다고요. 단 법마다 표현이 다르다. 자,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서 제출, 방문 신고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은 직접 성명을,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 결정문에 서명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 자필로. 나중에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이렇게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서명을 한다고. 서명이라는 건 자필로 적는 거예요. 기명날인하고 서명날인하고 다르죠. 기명날인이라는 말은 그냥 스탬프 도장 박용덕, 헌법재판관 박용덕 해가지고 그 스탬프 도장 찍어도 되는 게 기명날인이에요. 이름만 기명 적혀져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서명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직접 성명을 적는 게 서명입니다. 그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게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옛날에 동주민센터에도 보면 옛날에 도장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조건 도장 찍으라고 해가지고 신고서에. 근데 요즘은 그냥 이름 적어도 되죠. 동사무소에 뭐 신청할 때 그 다 우리나라 법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근데 아직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서명 및 또는이 아니라 및 날인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 모든 서식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이거는 그 시험에 출제됐다고. 서명 또는 날인인지 및 날인인지.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그 외에는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아까 제가 말했죠. 1인이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1인이. 좀 이게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둘이, 제가 아까 말했지만 2명이 가면 그럼 1명 숨어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라고요. 제출은 1인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좀 논리적으로는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서식에 그렇게 돼 있다고. 옛날에는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제가 따졌더니만 이제는 시행규칙이 없고 서식에 있어요. 신고서 서식에 보면 기재요령에 1인이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출할 때 신고자 신분증은 제시해야 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된다고요. 단 계약서는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중개거래일 경우 개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지 매수인 매도인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서식 신고서 서식 한번 볼까요? 신고서 서식이 그 신고서 서식이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32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맨 밑에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가로하고 개업공개사 밑에 개업공개사 중개시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찾았어요? 323. 그럼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3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있을 수 없다. 있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 답을 해보시라고 이 서식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서식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맨 밑에 중개거래시만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었을 때는 누가 한다고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한다고 해놨잖아요. 제가 여기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2명 위에 2명 한다고요. 개업공개사는 안 하고. 그 3명이 다 하는 경우는 없다고.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개사만 하고 이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이에요. 직거래일 때는 매수인 매도인만 한다고요. 그래서 3명이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된다. X라고요.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한다고요. 여기 적어놓은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 다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직거래일 때는 개업공개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매도인만 하겠죠. 그 서식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좀 3명 다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맨 밑에 그게 개업공개사 중개시만 개업공개사가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자, 제출 대행인데요.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방문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고, 만약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을 대행하는 경우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공을 대리하는 경우는 소공만 가능하고 보조원은 대리할 수 없고요. 제출 대행을 못하고요. 보조원은. 소공도 제출만 대행하는 겁니다.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제출 대행이고요. 소공이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 위임장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자, 신고필증 아까 지체 없이 발급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필증 받으면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신고서 등이 제출된 때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발급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금 우리 교과서 323페이지 요거는 개인인 경우 그 323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33, 34회 출제됐다고 돼 있죠. 323페이지. 서식이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서식을 다 한 문제 보고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꼭 공부해야 될 서식은 확인설명서 서식, 부동산거래 확인설명서 서식은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80% 이상. 확인설명서 서식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요 두 개는 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확인설명서 서식,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요 두 개는 좀 보셔야 된다고요.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죠. 계약서는 그래서 없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요. 나머지 서식 예를 들면
휴폐업 신고서, 인장 등록 신고서 이런 거는 공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문제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모든 서식 다 합해서. 전자계약서 작성을 그래서 법인 신고서도 내야 되고 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이것도 내야 되고 두 개 내야 돼. 신고서를 법인은. 그 법인인 경우는 이 법인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준다. 법인이 편법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가족 회사 만들어 가지고 저도 옛날에 부동산 해보니까 그 장모님이 회장이고요, 사위가 사장이고 아들이 이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별로 능력이 없나 봐요. 사위가 사장이더라고. 대표이사 사장.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 사장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져야 되죠. 잘못되면. 사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사장 돌아가셨잖아요. 아마 스트레스가 제가 볼 때는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삼성전자 부회장 사장 했는데 연봉 60억 받았다더라고요. 연봉 60억인데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제 생각에 그러면 1년만 하고 60억 벌고 그만두고 평생 먹고 살지 이렇게 하는데 또 사람이 그게 안 되나 봐요. 로또 걸리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살지 했는데 안 되고 또 투자해가지고 다 망하고 하잖아요. 결국은. 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그 전자계약서 적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도 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다 전산이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해제 신고입니다. 해제 계약이 깨졌을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해제 신고문은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입증서류,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는데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되는 거는 소송해가지고 취소 소송해가지고 3년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개업공개사는 계약 성사만 시키면 끝이지 따라다니면서 3년 후에 계약 깨질 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단 국가나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를 해 줄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물론 제출 대행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정신청 할 수 있는데 뭘 정정이라는 거는 오타 고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지금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이 새벽 6시, 7시도 안 돼서 출근하고 있더라고. 또 평일을 한다더라고. 10시에. 뭐 하느냐 하면 회의하는 거죠. 오탈자 수정한다더라고. 만약에 그 판결문에 한 개라도 오타 있으면 또 문제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타 고치는 게 정정이에요. 정정. 변경신고는 오타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게 변경신고고요.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이라고요. 암기 프린터 14번이 정정신청, 암기 프린터 15번이 변경신고죠. 자, 그래서 정정 오타 고치는 건데 주지사 종목 이건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돼요. 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저도 물어봤어.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되고 건축물의 종류가 정정이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그 공무원 이야기는 토지의 종류를 바꾸면 그건 새로운 부동산, 다른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하려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야 돼. 건축물의 그 암기 페인트 14번에 적어놨죠.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된다고요. 즉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도 정정 안 돼. 제가 주민등록번호 그럼 잘못 적었으면 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래요. 성명도 정정이 안 돼. 성명.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정정하면 매수인 박용덕 했다가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고 전매를 한다고 팔고 나서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으로 정정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탈세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성명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바꿔버리면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 없다는 얘기. 잘못 적어도 정정 안 되면 그럼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세요. 이러더라고. 잘못 적어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런 것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신고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법정 서식은 없다. 정정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소재지가 뭡니까? 지번을 바꿔버리면 딴 부동산이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 깨지고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불가능하다. 잘못 적어도 못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고치면 계약 그거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 변경, 신고 필증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교부 안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아까 정정은 15번에 있는데요.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이고요.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304페이지에 있는데요. (305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메뉴에 그 지읒, 지금 요게 제가 이 강의 교환에 이게 9번이 하나 빠졌어요. 지읒 그거 형광펜을 색칠하세요. 지읒 305페이지 메뉴에서 네 번째 줄에 지읒의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대요. 지금 100건 중에 한 건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하는 거래요. 지금 수도권에서 거래되는 거에 한 건, 100건 중에 한 건 1%가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거 물어보려고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된대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소나 거소를 안 두려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경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변경 가능한데 거래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변경도 안 되고 정정도 안 되죠. 거래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는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해제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름이 다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거래 당사자가 다 바뀌면 그건 그 계약이 아니고 딴 계약이잖아요. 그럼 그 계약 깨졌으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거래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안 되는데 변경도 안 되는데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변경 가능하다고요. 위탁관리하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 8개였는데 하나 더 신설됐다. 그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지분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 교재 304페이지 요거는 순서는 좀 요 제 교환하고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 일부의 변경인데 단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A, B, C 3명이 공동으로 매수했다가 2명으로 변경 신고는 가능한데 4명으로 변경 신고는 안 된다고요. 추가되는 경우는 이게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3명이 공동 매수를 했는데 2명으로 변경 신고는 가능하다고요. 4명으로 변경 신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면 추가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4명으로 바뀌었으면 D에 대해서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가능하고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요.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된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변경 신고할 수 있고요. 면적 변경 신고할 수 있고 가격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 공급가액이나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는 안 된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니까 그 발코니 확장하면 보통 요즘 보니까 한 600만 원에서 거의 4천만 원까지 건설회사 마음대로 받더라고. 옵션 비용을 추가로. 근데 공사비가 이게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사비가 더 들겠어요? 덜 들겠어요? 여러분들 예? 덜 제가 생각해도 덜 들 것 같은 칸막이가 하나 더 줄어드니까 덜 들 것 같은데 돈은 더 받아요. 그게 최하 600에서 한 5천만 원까지도 더 받더라고. 그 옵션 다 하면 옵션 비용이 한 1억 정도 돼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풀 옵션 하면은 발코니 확장, 뭐 유리난간 별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 돈은 더 적게, 비용은 더 적게 드는데 옵션 비용은 추가로 더 받더라고. 어쨌든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천도 이천역 앞에도 지금 미분양이 많이 있더라고. 힐스테이트 이런 것도 큰 평수는 아직도 미분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가가 6억이 넘더라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천이. 저 레이크뷰 센트럴 동부 센트럴 뭐지? 센트럴 레이크뷰인가 뭐 그래. 동부 건설 저 짓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주상복합. 저기 지나가다가 저기 바람 부는 날 거기서 운전석 유리창 깨졌어요. 거기서 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갈아주더라고. 유리창 그 한 60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비업체에 가서 고치고 자기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죠. 바람 부는 날 길가에 있으니까 차 지나가는데 유리창 깨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운전석 바로 앞에 뭐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자, 옵션 비용 요것도 변경은 가능한데 단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계약 조건이나 기한도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변경 신고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밖에 없다고 했죠.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전자문서도 안 된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면적 변경도 없는데 가격을 변경했다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된다.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등기 신청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등기 신청한 후에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약. 그래서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정 신청은 등기 신청 후에도 가능해요. 정정은 오타고 치는 거니까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라고 동그라미 하나 잘못 적었으면 그거는 등기 신청 후에도 정정할 수 있다고요. 정정은 오타고 치는 거니까. 그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이게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요거는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이건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고요. 요건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 우리 해마다 안 나온다고 했는데 35회 변경신고 나왔네요. 정정신청도 35회에 나왔네. 그러면 올해 사실 안 나올 확률이 솔직히 말하면 좀 높습니다. 둘 다. 해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게 그대로 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다 알면은 그냥 딱 나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암기 프린트 14, 15분에 있으니까 자꾸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1차 시험 보고 나면 2차 시험 볼 때까지 거의 시간이 많이 있어요. 한 1시간 반. 네, 1시간 반이는데 그때 수험생들이 뭐 하냐 하면은 1차 본 거 가지고 싸우고 니 답이 맞다 내 답이 맞고 싸우고 술 먹고 그 다음 2차 안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술 먹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간 거 보지 말라고. 1차 떨어졌던 2차가 됐든 신경 쓰지 마. 그냥 2차 공부는 하시라고. 그 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정신 그냥 도시락 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싸우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뭐 김밥 같은 게 이런 게 김밥은 잠담 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뭐 빵 같은 거 가져가도 되고. 근데 이게 또 안 먹던 걸 평소 안 먹던 걸 갑자기 빵 먹으면 또 이게 막 화장실 가고 이래야 될 수도 있죠. 화장실에 가면 만약에 그 수험 시간에 화장실 가면 못 나와요. 끝이에요. 그냥 못 들어온다고 다시 입실이 안 돼요. 옛날에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입실이 됐었거든요. 제가 시험을 한 18번 정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화장실에 가서 컨닝페이퍼 보고 와서 또 적고 또 간다고 막 화장실에 10번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컨닝페이퍼 화장실 그 화장실 앞에서 여자 화장실 앞에서는 여자 감독관이 남자 화장실 앞에서는 남자 감독관이 입구에서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문 잠가 버리고 옷 벗는데 그 볼 수는 없잖아요. 감독관이. 그러니까 거기서 컨닝페이퍼 보고 와서 10번씩 화장실 가는 사람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아예 이제 화장실 못 가요. 그 시험 중에는. 그러니까 평소 안 먹던 거 이런 거 먹으면 잘못하면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속 그러면 좀 먹든지 그때 평소 먹던 음식을 먹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해요. 자, 주택임대차 신고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